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예술의 시간에서 전시하게 된 유도원이고요. 이번에 이제 서클 스크린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하게 됐었고, 그거에 대한 어떤 뭔가 제목을 지었는데 영어로는 조금 다른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계속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뭔가 색이 전달될 때 변형이 된다든지, 계속 뭔가 전달될 때 변형되기 때문에 영어로도 너무 딱 떨어지는 번역을 하지 않고 싶어서 일부러 좀 다른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도원이고요. 원래 제가 보통 많이 다루는 주제는 시점이나 몸짓이나 도구, 그 다음에 재현 이렇게 네 가지인데, 이번에 위층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전시 경우에는 몸짓이 있진 않아서 제가 몸짓 작업을 이번에 설명을 좀 하진 않고요. 시점, 도구, 재현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드리고 서클 스크린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는 제가 준비했을 때 색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랄까, 제가 지금 모니터에서 보는 색이랑 또 다르고, 근데 이게 전송이 압축되면서 사실 이 압축되는 방식이나 HDMI 통해서 연결되는 방식에서 계속 데이터의 어떤 변형이 있고 압축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번에 하려고 가져와서 시점부터 얘기를 드리면은, 그 작업이 지금 위에 있는 TV에서 나오는 작업이랑 연결이 되는데요. 페어플레이라는 작업이고, 그래서 위에서 있는 작업 페어플레이 이제 두 번째 좀 새로 오랜만에 하는 작업이었고, 이 작업의 경우에는 제가 테니스 경기나 이런 걸 보면 렌즈로 어떤 걸 촬영을 했을 때 뒤로 갈수록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좁아지는 어떤 이 렌즈의 왜곡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미디어적 경험을 하는데, 제가 이 뒤에 있는 선수가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거를 봤을 때 생각보다 왜 저걸 못 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뭐랄까 이해가 안 되고, 축구 같은 것도 보면 왜 저걸 못하지? 이런데 실제로도 경기장에 가서 보면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돼요. 실제로 경기장에 보면 훨씬 뭐랄까 더 좁지 않고 똑같이 넓고 그런 경험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테니스를 한번 해보러 갔을 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숨이 차고, 그래서 내가 미디어로 봤을 때의 그 공간감은 완전 잘못된 인지였고 실제 공간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학교 때 전공 영상 디자인을 하면서 촬영 베이스도 많이 작업을 해보고, 그러면서 느낀 어떤 촬영이 갖고 있는 그런 왜곡의 부분에서 어떻게 대안을 좀 찾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을 때, 이런 전통 동양화 중에서도 책가도를 처음에는 떠올렸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저희가 전통 동아시아 회화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회화들이 있고, 뭐 영어문법을 쓰기도 하고 원문법을 없애기도 하고, 어쨌든 좀 더 관념적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책가도가 아주 본능적으로 좀 저한테 중요하게 와닿았었고, 심지어 제가 석사 과정 하면서 뭔가 정문화 작업을 했었는데, 거기 이제 필팀 오셨던 분이 그러면 동아시아의 어떤 전문화는 뭐냐 해서 이걸 보여드렸더니 이게 너무 흥미로워서 그들 입장에서 더 흥미로운 거죠. 이 부분만 가지고 거의 뭐 나머지 20분 동안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형태적으로도 흥미롭고, 그 다음에 이게 수학적인 원리가 없을텐데 어쨌든 굉장히 의미가 있는 뭐랄까요, 이 대상 중심적으로 재현을 하는 어떤 사고방식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왼쪽에 있는 테니스 게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오른쪽처럼 제가 이제 왜곡을 하면서 뭔가 일종의 왜곡이기도 한데 공간적인 공평함을 제가 구현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밑에 있는 선수는 좀 더 작아지고 위에 있는 선수는 더 커지고, 이런 또 다른 왜곡, 공의 궤적도 달라지고, 그래서 뭔가 대안적인 재현으로서의 시도를 좀 하게 된 저한테 좀 중요했던 작업이었어요. 위에 있는 작업은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뭐랄까요, 그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이번에 제가 했던 TV가 소니에서 만든 2000년대 초반에 방송에서
방송 표준 규격을 맞추기 위해서 썼던 어떤 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규격 1280, 720이라는 어떤 비율에 딱 맞춰서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지고 제가 이제 그 드론으로 찍은 후티지나 여러 후티지들의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좀 적용을 해보면서 좀 더 조형적인 실험을 해봤었고요. 그래서 이 작업은 어느 정도 좀 뭐랄까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퍼스펙티브 시점에 대한 어떤 원리는 있지만 거기 안에서 제가 좀 더 자유롭게 조형적으로 접근했다 보니까 오히려 모션 페스티벌이나 좀 더 디자인적인 쪽에서 수요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퍼스펙티브에 있어서 제가 그 동양 산수화를 보시면은 심원, 원, 평원이라고 해서 산을 위에서 바라보는 거, 정면에서 바라보는 거, 위에서 바라보는 거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묘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그냥 포토콜라주이기도 하면서도 저는 뭐랄까 여러 각도에서 찍어서 뭐 사과나 이런 줄자 같은 거를 찍었을 때 어떤 식으로 뭐랄까 보여질 것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좀 보고 싶어서 찍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다시 스트레치를 했어요. 보시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심원, 원, 평원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밑에서 쳐다봤을 때는 압도적인 어떤 숭고함이 느껴질 겁니다. 맨 앞단에 있는 거는 좀 더 위에서 바라보는 산이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고 이런 식으로 뒤에 그 수직 수평에 맞춰서 제가 왜곡을 했거든요. 이게 왜곡이기도 하지만 수직 수평이 있어서는 사실 사실적인 재현이긴 한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좀 테스트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뒤에 오히려 이제 격자를 두고 그 위에 정물을 놓은 다음에 여러 각도에서 찍어서 이렇게 펴내는 작업을 좀 했었고요. 이게 그레데이션이라는 작업이고, 그다음에 아까 그 영상 보여드렸던 게 플랫랜드 1인데 제가 이제 플랫랜드 1을 하면서 뭔가 역원근법을 쓰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역원근법은 동아시아 기준에서는 역원근법은 아니고 그냥 원근법인데 뭔가 좀 더 뒤로 갈수록 커지는 류의 어떤 원근법도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어서 그 저희가 영상 같은 걸 보면은 주일 마레가 만들었던 사람이 걸어가는 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어떻게 걸어가는지를 파악하려고 했었던 그 영상의 시초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이제 그것도 워킹 사이클 사람이 걷는 것을 가지고 제가 일부러 뒤에는 점점 커지고 앞에는 오히려 작거든요.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딱 봤을 때는 앞이 더 작아 보이고 뒤에가 더 커 보이는 느낌이 세게 안 드실 거예요. 처음에 봤을 때 그냥 원형으로 보이실 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선원근법적인 사고방식을 뭔가 당연하다고 듣지만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이 좀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좀 설치를 했었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제가 좀 간단하게 실험을 해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마룻바닥 같은 거를 찍어서 요거 시켜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재밌게 좀 접근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의 시점에 대한 좀 탐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구에 대한 그런 탐구가 되게 많은데 저는 베이스가 어쨌든 디자인이다 보니까 사용하는 도구에 대해서 좀 더 뭐랄까 얘기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뭔가 회화나 조각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많이 하시겠지만 어쨌든 디자이너들이 도구라는 것에 대한 어떤 제안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익히 쓰는 어떤 도구 중에서 3D 소프트웨어에 그 림맵이라는 텍스처 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건데 그게 어떤 원리냐면 어떤 3D 게임이나 3D 소프트웨어 같은 걸 할 때 가까이 있는 대상을 왼쪽 상단에 있는 걸로 렌더를 해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더 뭐랄까 고해상으로 렌더를 하고요. 멀리 있을수록 점점 가장 밑에 있는 걸로 렌더를 해서 굉장히 대충 렌더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멀리 있는 거는 되게 잘 안 보이게 만들어서 렌더를 해도 어차피 멀리 있어서 안 보이니 렌더 효율성을 높인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선원근법적인 사고방식이어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느끼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당연하지 않다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동양화 내용을 보시면 동아시아 회화가
전혀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림맵이랑 거의 같은 원리인데 림맵을 했을 때의 그 텍스처 느낌이 훨씬 뭐랄까요 사실적으로 보이는 거죠. 림맵을 쓰지 않으면은 뒤에까지 되게 높은 해상도로 렌더를 하면 렌더의 효율성도 떨어지지만 이미지 자체가 좀 왜곡이 된다는 거죠. 사실 이게 왜곡이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가 봤던 림맵을 뒤집어서 사람의 눈에 가장 가까이 있는 지점에 가장 작은 이미지를 놓고 멀어질수록 이미지를 커지게 왜곡을 해서 이런 식으로 모서리에 설치를 했었고요. 이 작업이 시작으로 그 CIA에서 했던 전시인데 이 작업은 사면의 공간을 만들어서 그 사면 공간에서의 그 사람이 모서리에 갈수록 가장 이미지가 커지게 만드는 이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림맵을 뒤집었기 때문에 제목은 펄맵이었고요. 그래서 PIR 맵을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적용을 했는데 이 작업은 지금 보셨을 때 좀 튀어나와 보이실 거예요. 모서리가 튀어나와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들어간 작업이고요. 그러니까 들어갈수록 이미지가 큰 거죠. 이건 오히려 들어간 작업. 이거는 입이 튀어나와 있고 이미지는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디자인적 경험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이 작업은 툴스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도구 뒤집기라는 제가 수업을 했었는데 그 수업에 대한 제가 예시로 포스터를 만들면서 했던 작업이고요. 이게 어떤 작업이냐면 일러스트레이터나 애프터 이펙트라고 하는 도구가 있잖아요. 우리가 영상을 만들거나 디자인을 할 때 쓰는. 근데 그 도구에서 일러스트레이터는 스틸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고 애프터 이펙트는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 툴이라는 어떤 뭐랄까요 지시성이 좀 있는데 저는 그 어도비가 설정한 지시성을 좀 우리가 따라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반대로 일러스트레이터를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업에 대한 설명이고 이런 식으로 대시를 만들 수 있는 펑션이 있어서 기능을 제가 테두리 박스 안 보이게 만든다 해서 캡처를 해가지고 그냥 뭐 되게 프로그래밍 같긴 하면서도 전혀 아주 아날로그틱하게 접근한 이런 무인 포스터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제가 계속 이 각 주제별로 좀 마지막 단에 좀 가벼운 작업들을 보여드리는데요. 이제 우리가 아이폰을 쓸 때 파노라마 기능을 쓰잖아요. 그래서 파노라마 기능을 쓸 때 결국에는 여기 전체를 한꺼번에 보여주기 위해서 찍는데 저는 그걸 오히려 반대로 제가 이 오브제를 들고서 회전을 시키고 다른 친구가 찍어주면서 뭔가 두 사람의 몸짓이 들어간 이미지로 재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별거 아니면서도 저한테는 되게 재밌어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이런 식으로 뽑은 다음에 다시 말아서 또 다른 쓰레기통을 만들었고 바닥이랑 경계도 못 보이지고 뭔가 리사이클이라는 어떤 글자도 굉장히 해체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현에 대한 이야기가 저한테 좀 중요해서 재현도 좀 이런저런 실험을 했었는데 좀 가벼운 거 몇 개만 제가 보여드리면은 원 스태츄라고 해서 원래 A 스태츄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원 스태츄라고 하는 게 뭔가 이 석고 상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해봤으면 좋겠다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이름을 붙였는데 보시면은 제가 석고장을 실제로 가서 찍었고요. 그 다음에 석고장을 3D 스캔을 해가지고 저 잘린 코의 단면을 스캔을 하고 디지털 공간에서 찾은 다른 인종의 코로 그거를 절단을 시켰어요.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거는 저런 식으로 플랫하게 만들어서 존재하지 않는 코는 제가 다시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안에도 뭐 역사적인 맥락이 있긴 한데 침략을 했을 때 코를 끊는다든지 약간 어쨌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코를 제가 다른 방식으로 재현을 하고 했다는 점에서 어떤 재현 방식에 대한 실험들을 계속 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사실은 제가 영어권에서 공부를 할 때 했던 작업이라서 이게 뭐냐면은 그 왼쪽의 의미가 약하다에서 왔고 오른쪽의 의미가 옳다에서 왔다는 그 어떤 칼럼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한 문장씩 다 발췌를 해가지고 순서를 거꾸로 배치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왼쪽부터 오른쪽 읽기 방식으로 읽잖아요. 그
좌상단에서 우하단으로 읽는데 사실은 동아시아 일본이나 중국은 그렇게도 쓰지만 우상단에서 좌하단으로 내려가는 방식도 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거를 1940년대에 아예 없앴는데 좋은 취지로. 근데 뭔가 그런 중국의 어떤 일본의 영향에서 벗어나자 이런 취지가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또 되게 서구적인 읽기 방식에 너무 강하게 매몰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오른쪽 상단에서 왼쪽으로의 어떤 흘림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저의 좀 사고 방식이 지금 위에 전시 공간에도 지금 좀 들어있어서 같이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칼럼이 되게 긴데 그 중에서 일부 제가 이거 가장 중요해 보이는 문장을 가져왔고요. 이 작업은 코로나 때 했던 건데 이 달리는 사람의 데이터를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줌으로 보내가지고 줌으로 각자 보는 게 다 다를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이걸 보여주는데 저 친구는 다른 색을 갖다든지 다른 이미지를 갖다든지 다른 어떤 속도감을 갖다든지 이걸 가지고 막 20명의 친구들한테 보내서 그걸 다시 제가 받은 거죠. 캡처해달라고 해서 그랬더니 막 색도 다르고 막 글리치가 있고 속도도 다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줌레이스라는 걸 해서 마지막으로 이것도 제가 뭐랄까 재현 TV에서 우리가 몽타주 기법을 써서 선수를 강조하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골프 프로를 보시면 처음에 골프 선수가 칠 때 풀샷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선수 얼굴을 클로즈업을 해요. 클로즈업해서 이 선수의 눈빛을 보여주고 그 사이에 공을 추적해서 공을 쫓아가는 카메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내러티브를 주로 갖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주인공과 주인공이 아닌 사람을 막 설정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 편집 기법의 의도도 되게 강하게 느껴졌고 그리고 공이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속도도 모르겠고 되게 모호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보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냥 떨어질 때나 어디쯤 떨어졌구나를 느끼게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보는 보통의 영상들의 굉장히 많은 의도를 조금 우리가 읽어야 되고 그 장식적으로 쓰이는 푸티지들에 대해서 좀 해방을 해야겠다 싶어서 공들을 다 잘라서 그것들끼리 이어붙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편집에서의 누가 주인공이고 주인공이 아닌지를 굉장히 크게 설정하는 부분에서 결국에는 좀 일단은 제가 했던 작업들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전시 퍼플 스크린으로 넘어갈 건데 이제 위에서 보셨겠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푸티지를 봤을 때 안으로 좁아지는 푸티지를 보게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선언문법적이고 렌즈 기반으로 우리가 생각을 보고 있는데 지금도 하루에 우리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정말 많이 찍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 쥐러의 그림인데 그러니까 이 당시 아주 옛날에 뭐 이런 식으로 격자가 있는 틀을 놓고 대상을 그려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선원문법을 기반으로 한 사실성을 추구를 한 거죠, 이 이미지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작된 선원문법의 재현 방식이 지금의 렌즈까지 이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이런 보기 방식이 있고 혹은 이런 동아시아적 보기 방식이 있고 동아시아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러시아도 역언문법을 썼었고 이게 다양한 문화마다 다 달라요, 언문법의 방식이. 그래서 우리가 역언문법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편향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선언문법적인 거를 배제를 시키면서 이런 식의 이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페어플레이 첫 번째 작업이랑 연결되는군요. 원래는 경기만 말초해서 제가 보여드렸으면 이번 작업에서는 경기만 말초하지 않고 경기가 끝나고 뭐 선수를 클로즈업하고 이런 부분까지 다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렌즈를 만들 때 애초에 동아시아에서 만들었다면 역언문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그냥 그것도 하나의 기법으로 생각했다면 이런 식의 렌즈가 존재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선수를 찍었을 때도 이렇게 뭔가 변형이 돼서 보였을 수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중간중간에 편집점에 있는 어떤 푸티지들을 저는 다 집어넣어서 이번에 편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맨 앞단에 있는 선수가 사이즈가 지금 빨간색 정도 네모가 있는데 이걸 그대로 갖다 놓으면 차이가 나고
더 차이가 나요. 더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게 좀 더 제가 분석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번에 되게 적극적으로 채용한 공수당 진천도라는 화성 능행도에 있는 회화인데, 보시면 맨 위에 빨간색이 가장 뒷단에 있는, 그러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뒷단에 있어야 될 텐데, 그 빨간색 첫 번째 거가 두 번째 거가 오른쪽으로 왔을 때 같은 복장을 한 사람은 다르겠지만 같은 복장을 한 사람의 사이즈를 노란색 박스로 비교했을 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회화에서는 굉장히 똑같이 묘사를 하고 있고, 근데 이건 기록화라서 더 그런 부분도 있어 보이고요. 요지연도라고 하는 이건 기록화는 아니고 약간 풍속화나 어쨌든 뭔가 그 염원을 담은 거죠. 나중에 우리가 신선세계로 가자 뭐 이런 염원을 담아서 방송을 썼던 건데, 요지연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밸런스를 중시해서 분석을 한 적이 있었어가지고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뭔가 선언급법도 있고 여언급법도 있고 언급법이 없는 것도 있어요. 제가 각도를 다시 해봤는데, 그래서 오른쪽에 노란색 박스를 비교해서 보시면 밑에 있는 그 선역의 사이즈가 노란색 박스가 위에 있는 선역 박스 기준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위에 있는 노란색 박스가 밑으로 갔을 때 사람이 더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역언분법인 거죠. 선언분법인데,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더 작게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이 더 커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의 퍼스펙티브가 들어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작업에서 이런 식의 그리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입구가 밑에 쪽이고요. 입구에서 봤을 때 뒤로 갈수록 이미지가 더 커져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위치 때문에 뒤로 갈수록 더 커지는 게 잘 안 느껴지는데, 밑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입구에서 봤을 때 이미지가 한 거의 2배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미지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4층에서 보셨던 이미지가 지금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래쪽에 있는 가장 첫 줄에 있는 이미지에 위로 갈수록 1.02배씩 제가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원리냐면, 오히려 제 눈에 좀 더 의거해서 제가 판단을 했는데, 이 이미지들을 일렬로 쫙 놔두고 뭔가 1.1배, 뭐 1.02배, 1.05배 이런 식으로 좀 테스트를 해봤을 때 눈에 보였을 때 비슷해 보이는 사이즈가 1.02배로 키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뭐랄까, 저도 아무래도 교과서나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들의 과학 지식이나 이런 게 되게 논리적이고 이성중심주의적인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겼는데, 동아시아 회화를 제가 최근에 공부하고 하면서 느껴지는 거는 그런 규칙도 있지만 어쨌든 좀 더 우리 눈에 의거해서 판단을 하려고 하고 균형을 중시해서 멀리 있는 사람을 더 진하게 그린다든지 멀리 있는 사람을 좀 더 뭐랄까요, 크게 그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 중심과의 밸런스를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까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링맵 방식은 좀 더 극적으로 2배씩 커져야 되는데, 그 자체를 그대로 쓰기보다는 좀 더 제 눈에 의거해서 사람 눈에서의 좀 더 차이가 나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했었고, 제가 아까 읽기 방식에 대한 말씀도 드렸는데, 이거를 제가 꼭 읽기 방식을 이해시키고 싶다기보다는 이제 이걸 배치할 때 가운데 정렬로 할지 오른쪽 정렬로 할지 왼쪽 정렬로 할지에 따라서 뉘앙스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오른쪽 끝에서 왼쪽으로 가는 흐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리드가 왼쪽 끝에서부터 점점 밀리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거를 꼭 읽어주셨으면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런 걸 결정함에 있어서 계속 제가 그동안 했던 실험들이 계속 근거가 돼서 좀 이런 형태가 나왔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주제로 넘어가면, 제목이 퍼플 스크린이잖아요. 이게 퍼플 스크린 오브 데스라는 게 있고 블루 스크린 오브 데스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윈도우 컴퓨터 어렸을 때 쓸 때 뭔가 파란색 화면 팍 뜰 때가 되게 많았는데, 저는 그게 일종의 블루 스크린 오브 데스라는 대명사가 있었고, 그리고 그게 퍼플 스크린도 있고 핑크 스크린도 있고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노란색 코트, 그 테니스 코트에서 오는 경험이 일종의 오류라고 느껴지기도 해서 퍼플 스크린 오브 데스를 메타포 삼아서 제목을 퍼플 스크린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바닥에 깔려 있고 뭐 벽에 붙어 있는 이미지들이 퍼플 스크린의 개념은 아니고 비춰지는 그 미러지가 붙어 있잖아요. 그 맞은편 벽에. 이게 이제 일종의 스크린이라고 봤습니다. 보통 스크린을 볼 때 정면을 응시했을 때 그 각자의 이 뭐랄까요? 수축이라고 하나요? Y축의 어떤 이미지가 보통 스크린인 경우가 대다수인데 그렇게 잘 보이고 그 LED라는 게 좀 틀어졌을 때는 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면에 있는 그 각도의 축이 저는 스크린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미지가 밑에 있음으로써 이게 다 보라색 추상이 되는. 그래서 원래는 거울을 할까도 처음에는 기회를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반사되어서 이미지가 보여지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반사되어서 뭔가 이게 모호해지면서 건너편의 선수가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고 뭔가 이 보라색의 어떤 추상적인 면으로 만들어졌을 때의 구상성이 사라지는 게 일종의 오류이자 오히려 더 괜찮은 제안일 수도 있겠다라는 저희 좀 해석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색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이 색이 다르죠. 이것도 그렇고 이 두 개씩 한 번의 세트인데, 그러니까 이 오른쪽은 실제 경기가 찍힌 방송국에서 내보내는 이미지고, 이런 거는 거기서 인스타그램이나 거기서 올라간 이미지들인데 각도도 다르고 좀 더 그냥 그 현장에서 좀 핸드폰으로 찍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뭐가 차이가 있냐면 경기를 공식적으로 보여줄 때는 짙은 남자들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제한 인디안 웰스라는 미국에 있는 저 테니스 코트는 공식적으로 보라색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색이 따로 지정돼 있고 실제로는 사실 제 모니터에서는 더 보라색인데 보라색으로 보여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이 프로젝터도 이걸 압축시키면 색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색이어야 되는 코트가 우리 눈에는 보라색이 절대 안 보이는 그런 경험을 우리한테 제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플렉시 테이블이라는 이 회사가 그 운동 코트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여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 프로퍼블이라고 써서 인디안 웰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인디안 웰스를 위한 보라색을 이 사람들이 따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 보라색을 직접 가지 않는 이상 절대 보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왜 우리가 이 보라색 경험을 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간적인 왜곡이나 어떤 그 편집 몽타주에서 오는 인지적인 뭐랄까요 주인공이 누구고 주인공이 아닌 사람이 누군지 습시키는 느낌을 저는 갖고 있어서 보라색을 좀 더 쫓아보자 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일종의 복원을 한 거예요. 색온도를 바꾸고 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 컬러 톤으로 위에 이제 다시 재현을 제가 한 건데 이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라색 코트가 있고 그거를 촬영을 할 때 우리가 색온도라고 해서 사람 피부색 기준으로 해서 색을 조금씩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색온도가 우선 이 후티 전체 환경의 색 온도를 바꿔요. 우리가 쿨톤, 웜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웜톤이면 쿨톤으로 좀 바꿔주고 너무 쿨톤은 웜톤을 더해서 그들이 제시하는 중립적인 무언가를 만드는 거라서 색온도로 변환이 되고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이게 유튜브에서 제가 발췌한 거기 때문에 유튜브로 넘어갈 때 유튜브가 효율성이 되게 좋아야 되잖아요. 웹으로 볼 때 막 식기가 이런 볼 수가 없으니까 YCBCR이라는 어떤 압축 방식으로 압축하고 전송을 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송출을 할 때 sRGB라고 하는 우리 어도비나 이런 거 쓸 때 익히 보는 컬러 팔레트 있죠. 그 원리 sRGB를 통해서 다시 송출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색온도를 처음에 제시한 게 독일 막스 플랑크라는 어떤 물리학자고, 그다음에 YCBCR은 미국에서 1930년대에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미국에서 나왔고 sRGB는 영국에서 제시한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일, 미국, 영국에 제시한 어떤 표준들의 계속 압축 방식을 의거해서 결국 결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이것과 디지털 경험이 굉장히 많은 번역의 과정이 있고 그 번역의 주체는 사실 동아시아는 배제되어 있고 동남아시아는 서구권을 제외하고는 다 배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색온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막스 플랑크라는 그 물리학자가 처음에 이 색온도의 기준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 흑채 같은 것을 온도를 올렸을 때 그 흑채에서 나오는 발광의 정도가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세본도를 이 사람이 제시를 했고 그것도 영국 사람이 그거를 켈빈이라고 해서 세본도의 기준을 만들고 그걸 미국에서 쓰고 이건 너무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세본도의 기준점이 어디냐면 독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중위도긴 한데 우리나라보다 좀 더 독일이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의 그 위치를 기점으로 한 세본도인 거예요. 독일에서 받는 태양의 빛의 정도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그 기준을 만들어서 기본을 5,500에서 6,500K로 했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촬영을 하거나 모니터를 볼 때 세본도 표준 기준이 있거든요. 그게 D65라고 해요. D65라고 해서 6,500K로 고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6,500이면 좀 쿨톤이죠. 파랗잖아요. 근데 독일의 태양빛의 그 약간의 그 따뜻한 색깔이 있으니까 그걸 상쇄시키기 위해서 이 쿨톤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더 물리학적인 거라서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봤을 때는 뭐가 있었냐면 적도 부분으로 갈수록 파래진대요. 태양빛이 더 강해지는데 고색 온도가 파란색을 띠는 경향이 있어서 오히려 파랗고 북유럽이나 고위도로 갈수록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갈수록 오히려 저색 온도여서 더 빨개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일이 우리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빨간 경향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지리 편향성을 띠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가 학업을 이어가면서 촬영도 많이 해주고 하면서 세본도 피부톤에 맞춰서 이렇게 흐린 날은 6,000을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일종의 저는 전체적으로 이 모든 내용이 일종의 약간의 동시대적인 식민지성을 담고 있다. 식민지화를 하는 의도치 않게 식민지화 디지털 경험들이 다 계속 서구 편향적인 사고를 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지도를 한번 봤더니 우리나라보다 훨씬 위에 있죠, 독일이. 그러니까 이런 위도는 상관없고 이 뭐냐면 어쨌든 이 높이가 훨씬 우리나라보다 위에 있고 그러면 독일 기준으로 북미권은 괜찮잖아요. 북미권은 여러 곳이 있겠지만 캐나다. 그래서 그 국가들 빼고는 다 그들 기준에 맞춰서 사고하게 만드는 어떤 굉장히 편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영국 물리학자가 세본도를 사용을 했었고 그다음에 1930년대 영화 산업으로 넘어가서 그들이 또 전체적인 그 방송을 하게 됐으니까 그 당시에 브로드캐스트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 브로드캐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표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더 적극적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촬영을 할 때 지금 세본도로 변형이 되는 걸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보라색이 왜 또 없어질까라고 했을 때 YCBCR이라고 하는 Y가 밝기에 대한 얘기고요. 나머지는 CD와 CR이 크로마 블루랑 크로마 레드인데 색수차를 가지고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H264, H265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지금 뭐랄까요 가장 효율적인 압축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상을 주고받을 때 이렇게도 많이 하고 뭔가 고해상의 압축이 없어야 되는 무압축으로 해서 애플에서 제시한 MOV나 이런 걸 쓰긴 하지만 어쨌든 H264가 되게 표본이고 지금의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거에서 H264가 많이 압축을 해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Y는 이제 밝기에 대한 얘기. 그래서 Y는 밝기를 바꾸고 CD와 CR은 색수차로 푸른색 계열의 색수차를 우선하고 붉은색 계열의 색수차를 바꿔요. 그래서 밑에 이미지를 보시면 이 이미지에 Y 값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CD로 그 푸른색만을 뗐을 때도 저렇게 나오고 붉은색의 색수차를 뗐을 때 저렇게 나오서 저렇게 압축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이제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면 아까 말씀드린 1930년대, 40년대 방송 표준을 설정을 하면서 그때 컬러 TV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컬러 TV가 나와야 되는데 흑백 TV도 있잖아요. 그 두 가지를 혼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컬러도 쓸 수 있고 흑백에도 쓸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그 Y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밝기를 따로 떼내서 설정을 하는 음악가 있어요. 그렇게 했던 거고
그래서 그때는 YIQ라는 형식을 썼는데 지금은 그 IQ가 그 세차 구조는 똑같지만 지금 CD와 CR로 나눠서 좀 더 색차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1930년대 방송 표준을 위해서 만들어진 지금 압축 방식이 우리의 지금 경험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지금 딱 보셔도 붉은색과 푸른색의 색수차다 보니까 또 교차가 보라색이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보라색이 굉장히 많이 사라진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특히 디자이너들한테도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sRGB를 통해서 모니터를 통해서 등장을 하고 빔을 통해서 등장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영국에 CIE라고 하는 조명 협회가 있어요. 조명 협회에서 1920년에 조명 협회를 만들면서 그 CIE RGB 색공간이라는 어떤 색 표준을 만들어 보자고 제시를 했었고, 그다음에 1931년에 이걸 훨씬 더 발전을 시켜서 좀 더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XYZ 색공간을 만들었는데, 저는 이거를 좀 찾아보면서 이게 지난 한 3월쯤에 했던 건데, 그 당시에 저는 되게 보면서 느꼈던 게, 이들이 이 색공간을 찾기 위해서 CI 표준 관찰자를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관찰자들을 설정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표본을 뽑은 거죠. 근데 이 표준 관찰자가 영국 남성이나 독일 남성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화이트 중에서도 굉장히 특정 지역의 사람들, 인종, 그 사람들의 어떤 안구에서 받아들이는 그 원추세포의 반응을 가지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칼라 스펙트럼을 짠 건데, 아마 각자마다의 받아들이는 색수차는 다를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또 편향적인 기준으로 만들어졌고, 그걸 통해서 제안을 하다 보니까 여기 우리가 보는 스크린이나 스마트폰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서 지금 계속 우리는 독일이나 영국 남성들의 그 안구가 갖고 있는 특징에 맞춰서 디자인된 걸 우리가 억지로 보고 있는 거죠. 이걸 언어로 좀 치환해서 봐도 되게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뭔가 예를 들어서 영어로 무언가 만들어지고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읽었을 때 누락되는 정보들도 있고 변형되는 정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번역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시각 정보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제가 이번에 좀 세계 복원에 대한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복원을 하면서 세본도나 뭐 이런 RGB 값이나 이런 것을 계속 좀 손대보면서 그 인디아나에서 퍼플과 비슷한 색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하지만 그거를 실제로 제가 직접 다 뽑았는데 뽑으면서도 색이 계속 다른 거예요. 여기서 또 설정을 잘해놨는데 뽑으면 또 앱손에서 설정한 색이 있잖아요. 거기에 또 다른데, 이게 뭐랄까요? 뭐 디자인적으로 접근하자면은 그거를 잘 맞추는 게 되게 의미가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것도 이들 표준에 저희가 계속 맞추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제시한 거에 맞춰서 뭔가 하게 되는 그 과정이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저는 위에 이제 이 공간에 이 인물들을 다 발췌를 해서 좀 새롭게 이 경기장을 제안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나열되는 동작이 시퀀스 이미지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예를 들어서 테니스 서브를 하는데 서브하는 동작을 1프레임 단위로 다 쪼개가지고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드린 동수산 진창도에서 모티브를 좀 얻어서 동기가 되게 좋았는데, 이 동수산 진창도가 그 정조가 화성에 등행을 하면서 있었던 여러 행사들에 대한 기록인데, 이거는 신하들이 막 공연도 하고 뭐 관람하면서 가운데서 이렇게 무인들이 춤을 춰요. 근데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을 묘사가 되고, 춤추는 사람들은 그 동세에 맞춰서 여러 번 묘사가 돼서, 이게 실제로 예를 들어 30명이라고 치면 30명으로 그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한 6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세에 맞춰서 그림으로써 이 움직임과 그 당시에 있었던 운동감을 어떻게 묘사했느냐에 대해서 이런 나열식의 시퀀스 이미지가 이 당시에 사용이 됐었다. 그래서 저도 테니스 경기가 한번 보여드렸던 것처럼 선수가 치잖아요. 치면은 이걸 스틸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동수강 진천도에서 제안했던 방식을 체험을 해보면
선수가 이렇게 뛰어가는 것과 뭔가 치는 것과 이런 거를 각 구간마다 문이 5개다 보니까 제가 5공간에서 그 경기장 바늘 쪽에서 5공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따로 발주해서 5개 섹션으로 나눈 거거든요. 근데 이미지가 뒤로 갈수록 커지니까 점점 비즈니아요. 그래서 여기는 되게 조금밖에 없고 저쪽은 되게 넓고 첫 번째 눈에서 보이는 그런 식으로 작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쫙 깔려있고 뭔가 아까 제가 몽타주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편집을 하면서 주인공과 주인공이 아닌 사람이 굉장히 명확하게 걸리는데 그래서 주인공인 사람은 바닥에 따라서 제한이 되게 많고 나머지 뭐 구신이나 뭐 볼보이나 뭐죠 카메라맨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른 축으로 제한을 해서 훨씬 더 뭐랄까요 오히려 조명을 좀 시켜서 밸런스를 제가 좀 맞춰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안에서 그 밖에서는 안 보이는데 안에 이렇게 볼보이나 카메라맨들의 같은 위치에 붙어 있고 경기장 바깥에는 이렇게 그 관람객도 있고 대신 이제 사이즈는 제가 다 크기는 똑같이 맞췄어요. 그러니까 뭔가 각자마다의 키나 이런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비슷하게 맞춰서 그 바닥에 있는 선수들과 이 사람들의 사이즈를 비슷하게 다 제가 조정을 했고요.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뒤에 저 연두색 그 볼보이도 3장의 시퀀스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이 볼보이 같은 경우에는 경기장에 개입을 해서 빨리 뛰어와서 가져간단 말이죠. 근데 저는 오히려 대기할 때보다 뛰어와가지고 가져갈 때 더 급해 보이고 뭐 놓치면 되게 다급해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 때문에 이 사람이 좀 더 뭐랄까 주체성을 부여해주고 싶어서 시퀀스로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뛰어가지고 더 좀 실제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약간의 뭐랄까 좀 재미이기도 하고 저한테 좀 더 주인공 같은 느낌으로 하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맞은편에 있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재현을 하지 않고 비춰지면서 저기 맞은편에 선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주인공인 사람들을 조금 덜 보여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런 작업을 하면서 인디아나 열쇠에서 벌어졌던 2025년에 이 게임을 제가 표현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떠다니는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정확치 않은 도라고라는 제목으로 뭐죠? 이거 뭐라고 토크를 하게 됐고 제 주제가 좀 이렇게 있어서 설명드렸고 퍼플 스크린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